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11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그리고 깊이 있는 해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에 있는 굵은 글씨로 된 톱기사입니다. 확진 800명 넘어도 식당 영업 가능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800명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요. 원래는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개편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중간에 1, 2, 3이 있는데요. 1.5, 2.5가 추가가 돼서 5단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요. 경제활동 위축 최소화에 초점을 뒀다.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시한폭탄이 된 헬로윈발 감염이다. 지난 주말이었죠. 많은 분들 참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주말 전국 곳곳에 인파가 몰렸다.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클럽, 주전, 노마스크로 다닥다닥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 교훈을 잊은 거 아니냐.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진이 있습니다. 서울의 굉장한 번화가죠. 그 번화가의 지난 주말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2장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이 사진은 일부러 이렇게 서로를 겨냥하는 듯 손짓을 하는 듯 이렇게 사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벌써 1억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4년 전 때는 한 5천만 명 정도 했는데요. 훨씬 능가한 거죠. 미국은 이미 선택을 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현장 투표보다 5천만 표가 많을 듯하다. 가늠자는 썬벨트다. 썬벨트면 미국의 남부죠. 플로리다 그 주변을 말하죠. 개표는 5일께 윤곽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투표는 3일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편 투표 3,230만 표 배송 지연 비상이다. 트럼프 결과 수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다. 지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내년 4월에 보궐선거 2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이걸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오늘 서울 부산시장 공천 결론 냅니다. 기초선거 공천, 위성정당 창당 등 약속 뒤집기에 당혁신제도 활용이다. 당혁신제도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다시 바꾸겠다는 거죠. 정치 혐오, 냉소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기사에 그리고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내부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고요. 김정욱 동국대 의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 안에 관람객 숫자와 관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 얘기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방금 일면 기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당원 투표 얘기입니다.
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석 달 전 경고입니다. 지금 전셋값 심상치 않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상승한 표현보다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석 달 전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누가 이겨도 폭동인가?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요. 내전 우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늘렸습니다. 5단계로 개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 내용이 좀 다소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등교 중단의 기준 하루 확진 100명에서 800명으로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된 거죠. 숫자상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여기 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들어간 줄이 두 개가 있죠. 위에는 기존의 3단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은 신규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5단계 내용입니다. 먼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1단계 그리고 1단계, 기존의 1단계, 그다음에 지금 1단계는요. 여기는 숫자가 보세요. 50명 미만, 100명 미만. 뭔가 좀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원래는 50에서 100명입니다. 이 확진자 숫자가. 그러나 2단계 이쪽으로 가면 300명으로 좀 늘어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 1.5단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 역시 기존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설정했는데 3단계는 좀 800명에서 1000명까지로 완화가 된 겁니다. 전체로 보면 내용이 복잡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를 위해 방역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5단계로 세분화했다. 노래방, 현장 예배 그리고 50인 이상 결혼식, 코로나 하루 확진 400명 넘어야 금지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는데 조금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800명이 돼야 최고 등급입니다. 학원 등 중단된다. 그런데 세분화한 거는 좋은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난수표처럼 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정부 당국자 얘기했습니다. 방점이요. 뭔가 일상과 경제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확진자 수 최소화보다는 사망자 줄이기에 무게를 뒀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로 좀 거 있어요. 위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둔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종식이 아닌 유행을 통제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정부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방역을 유지하지만 경제와 일상을 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장기화에 대비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좀 패널 분들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의원님. 정부 조치 어제 잘한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불가피했죠. 제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얘기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
이 상황이 단숨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길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길게 갈 수 있다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코로나와 가야 되고 경제활동이 완전히 위축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찌 보면 K방역의 강점인데요. 사망률이 우리는 지금 낮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좀 적응을 했다고 하면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마스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방역 수칙도 각자가 다 웬만큼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은 사실 옆에서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해도 알아서 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업소, 서비스업에 노출되어 있는 업소들인데 그런 예. 업소들이 저 단계마다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조금이라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제재나 처벌을 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그 충돌에도 제재에도 정부가 조금 유연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예. 길게 갈 수 있지. 아주 애매한 한계 상황에서 위반했다고 제재 처벌이 즉각 강하게 이루어지면 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조치는 현실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한 거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영실 편집위원. 뭐 전체적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와 일상을 좀 정부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체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거는 감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평가를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조금 방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치명률이 좀 낮습니다. 생각보다. 지난번 메르스가 거의 뭐 10%의 치명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치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예. 그리고 방역 과정에서 학교의 등교를 2학기 때부터 지금 전면적인 사실 등교를 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의 밀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감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풀어도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전까지는 마냥 코로나와 맞붙어 싸웠다면 이제는 일하면서 싸우고 공부하면서 싸워도 충분히 싸움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정부가 본 것 같고 그래서 정부는 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자. 그러면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한 마리 방역만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 2마리 토끼를 잡자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짰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면서 장기간에 그것을 가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자꾸 셧다운이 일어나니까 예. 그럴 때마다 경제 충격이 너무 심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을 내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협조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단계별로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거와 관계되신 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뭐 확진자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일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위한 인체 실험인가? 일본 야구장 관람객 비율 높이기에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여기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대책 효과 검증을 위해 야구장의 관중을 지금은 50% 원래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50%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0%, 90%, 100% 경기별로 차례로 늘려봤답니다. 그 뭐예요? 확산이 되나 안 되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실험이냐?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감염 집단 발생할 수도.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야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정부가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기사로 간단하게만 전해드렸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에 관련돼서 이제 흥행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이제 직접 관람객이 적어지면 당연히 흥행에 적신호가 들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환경에서의 그 관람객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 개막전에서부터 이제 50%부터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 상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람료도 싸게 해주는 대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참여를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거에 비춰봤을 때 예. 일본 국민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씁쓸한 면이 있고요. 일본 정부도 이렇게 관람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통계를 내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대인 변호사가 이제 올림픽을 생각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일본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거는 관람객이 100% 다 경기장에 들어찼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실제로 예. 그 관람객 그러니까 그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그 체육 경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올림픽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아도 예.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일본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실험 결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네. 아무리 좋게 봐도 임상 실험, 나쁘게 표현하면 인체 실험입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 뭐 상당히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면 아시지만 이제 가장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모범인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상황을 보더라도 야구장 같은 경우 계속 예를 들면 관중을 들어오지 못하다가 예. 최근에 와서야 이제 20%대 초중반.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면 50% 이내에서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32,0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뭐 80%, 90%, 100%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실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아시지만 일본이 10월 31일 날 신규 77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가 10만 1,000명 정도가 넘고요. 근데 한국은 신규가 지금 100여 명 최근에 한 5일 정도가 그런 거고요. 예. 누적 환자가 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감염 우려 때문에 경기장에 관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 건데 제가 볼 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소위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실험들을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다.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실험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런 실험도 계속 도처에서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땐 방역이 실패하고 방역의 실패는 경제의 실패로 가게 되고 예.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맨들이 내년에 도쿄로 가려고 할까요? 전 저런 측면에서 서서히 천천히 실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내년 도쿄올림픽에 과도하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다는 욕망이 많을 겁니다. 그 욕망이 너무 앞선 건가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기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군요.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까지 진행을 했죠. 당원 투표입니다. 전당원 투표. 당원 개정에 관한 전당원 투표인데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요. 보겠습니다. 여당 당원 투표 말 뒤집기 수단으로 전락을 한 거 아니냐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개정,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귀책 사유로 어떤 이 선출직이 그만둘 경우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당원이 있는데 이 당원을 바꿔서 공천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당원 개정 전당원 투표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보궐선거 공천위의 약속 파기를 정당화하는 것인가? 비례정당 창당 때도 역시 당원 투표 이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도 그렇다. 야당은 당원 뒤에 숨어서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야당 거세게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을 강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것입니다. 재보선 공천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제3차 가해입니다. 장 지도부가 비겁하게 당원대의로 숨어 양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 국민이 거대 여당에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뒤집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조윤 군수가 선거 결과로 당선 유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그래서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투표를 해야죠.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거기 고생해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 내놓고 또 표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이 여당에 대해 굉장히 압박을 하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2015년 당시에 여러 가지 모습, 이 당원이 개정됐을 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과거의 어떤 발언까지 영상으로 저렇게 보여주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신문별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후보 내야 대세 속에 집단 면죄부 우려 소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근데 대세는 후보 내야 된다. 이게 좀 당원들의 전체적인 다수의 뜻이지만 이거는 좀 집단 면죄부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당원들 목소리를 소개돼 있습니다. 당원 개정 필요성 동의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투표는 3차 가해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과 관련돼 있는 거죠. 3차 가해다. 원칙 포기 씁쓸하다. 가치 있는 승리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제목에 빈칸이 2개가 등장을 합니다. 패널분들이 이걸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2개가 찍혀 있는데 보니까 이 네모 빈칸의 크기로 봐서는 단어가 글자 숫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 대신 무엇만 보는 민주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부제에 아마 좀 이 힌트가 좀 있을 거예요. 차기 대선 전초전 서울 부산 보궐선거위의 혁신을 뒤집었다. 실망한 당원들은 반성 없는 요식행위, 정권 재창출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무엇 대신 무엇만 보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지금 쓰셨습니다. 그럼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 먹을 거리만 보는 것 같습니다. 내일 대신 오늘만 본다. 멀리를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이익만 쫓는 바로 수권 정당,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5년 전에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화면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가 이러한 결단을 선거 결과가 아니라 투표 결과겠죠. 투표 결과가 어떻게 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몹시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보는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예.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예전에 약속을 뒤집는 것이 민주주의고 꼴대를 옮기는 것이 민주주의고 예. 고무줄처럼 항상 잣대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민주당이 왜 오늘에 집착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어제를 자꾸 봐서 과거에 집착해서 예. 내일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판도 많았는데 역시 민주당은 오늘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라는 것이요. 사실 이익을 쫓는 것이 정치입니다. 예. 하지만 정치의 한켠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익을 쫓는 것 이 두 극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이익만 쫓아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세속 국가인 이상 도덕과 윤리만 쫓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단정적으로 내릴 수도 없는 것인데 이 극단의 주기적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중용을 찾을까 하는 것을 정치가 잘 보여줘야 하는데 예. 민주당은 너무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적어봤습니다. 어제 야당에서는요. 사실 이 당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보세요? 아니면 없을 거로 보세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몸담고 있긴 하지만 예.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국가 원수이고 한 그런 직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기는 어렵겠죠. 예. 그 부분은 민주당이 풀어가야죠. 대통령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이 집권 세력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렇게 잘 만들어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간다면 대통령이 제대로 된 행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매우 좀 이번 민주당의 행동은 많이 안타깝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운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대신 오늘만 보는 민주당 이렇게 빈칸 두 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김종욱 교수께서는 원칙 그리고 실리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은 원칙 대신 실리만 보는 민주당이다. 두 분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좀 운율이 맞아요. 지금 답들이요. 자,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경향신문 논조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 나왔을 것 같지만 예.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당원에 결정된 상황들을 앞에 있는 실리 때문에 바꾸는 행위가 올바른가라고 예.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실리는 그런 거겠죠. 내년 4월 선거 같은 경우가 12개월 전에 예.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 선거를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또 그다음에 서울, 부산이라고 하는 아주 수도와 제2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원칙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저는 2015년의 결정이 소위 원칙을 버리고 실리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당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미 2015년에 그 당원을 만든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당원을 통해서 소위 선택권과 참정권을 갖다가 막는 것들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방식의 포퓰리즘적인 내용들이 도입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권자들 심판으로 결정을 받는 거지 예. 참여 자체를 막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리들을 당원이 제가 볼 때는 막는 행위를 했던 게 2015년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뭐 지금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의 결정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측면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국민들에게 이런 당원을 갖다 개정한 거에 대해서 소위 전당원 투표의 결정을 따르고 또 국민에게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예. 저는 원칙적으로는 2015년 결정이 소위 원칙 대신 실리를 판단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의 결정, 그 당원 당시에 이제 혁신안 중에 하나로 당원 바꾼 건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면서 이게 추진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결정이 난 뒤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다. 왜냐하면 당원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요 바꾼 행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정당 정치랑 민주주의 원리로 따진다면
국민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2015년 결정들이 오히려 더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현재 당원이 오히려 더 포퓰리즘 성격이 있는 거고 지금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네, 제 해석을 생각은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빈칸은 원칙 대신 실리만 보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추정하고 그 해석은 좀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분이 쓰신 정답 과연 여기에 얼마나 가까운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숲 대신 뭡니까? 그 다음은요. 나무만 보는 이건 굉장히 뭐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갔네요. 숲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봐야 되는데 나무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어떻게 보면 뭐 내일 대신 오늘만 본다. 원칙 대신 실만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숲 대신 나무만 보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맞추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이런 표현은 약간 은유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결정 이낙연 대표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 붙이도록 하자. 그리고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낙연 정치 인생을 건 공천 승부수다. 그런데요. 침묵하는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별다른 얘기를. 그리고 주목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내용입니다. 3명이 등장했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낙연 서울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각종, 이거 지적도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면 극적 반전을 이룰 수가 있다. 승부수다. 근데 만약에 패배하면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입을 듯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석할 대목도 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요. 공천 반대 이재명 친문 의식한 건지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친문적자 김경수 6일 항소심이 나옵니다.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무죄된 김선택의 당내 대선판이 흔들고 있다. 양자 구도가 다자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 나와요. 여기에 정세균 총리까지 가세하면 합종 연행이 변수다. 정세균 총리 얘기까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요 지금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부분. 서울시장 승리하면 극적 반전, 패배하면 대선 가도 치명상 가능하다.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밋밋하고 한 방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관련해서 어쨌든 친문의 지지도 있었지만 이게 내가 그 대통령에 관련된 후광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이번에 추천을 해서 예. 당선이 된다면 이게 후광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보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친문들에 대한 지지도, 친문들에 대한 지지도에 관련돼서 충분히 그 의사를 조금 이렇게 같이 대신 표명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뭐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데서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관련해서 예. 실패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승부수인데 이 승부수를 가지고 결국은 당선, 승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신문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것까지 좀 마저 해석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는 친문을 의식한 거지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 사안에서 이재명 지사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걸까요? 이재명 지사가 제일 가지고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불편했던 지점이 예. 친문과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친문 민주당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친문의 입장은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의사를 낼 경우 당 지도부라 또 친문의 입장과 또 이렇게 좀 대립되는 각을 또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 투표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천해야 된다는 게 이거 친문 지지자들의 생각인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반대다 뭐라 하면 또 대립을 할 거다. 이걸 걱정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이낙연 지사의 선택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의 여부는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굳이 거기다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는 굳이 거네요. 손을 담가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영향과 뭐 말 구설수에 오르느니 예. 가만히 지금은 불구경만 지켜보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돈도 남았어요. 여기 뭐 김경수 지사 얘기도 있고요. 정세균 총리 얘기도 있는데 윤경호 의원께는 이 정세균 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세균까지 가세하면 합종연행이 변수다. 정세균 총리 좀 부각될 수 있을까요? 내년 3월 9일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던지고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유력하죠. 예. 지금은 정 총리가 현직에 있다는 점 때문에 예. 유력 주자의 지지도 뭐 이런 여론조사 이런 데 아마 빼달라는 요청도 했을 거고요. 예. 지금 또 섣불리 나왔는데 현직 총리의 프리미엄을 못 살리고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도 난감하겠네요. 아예 지금 그때 가서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 총리는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년 3월 9일에 당내의 다자구도의 한 축을 예. 하겠다, 예. 감당하겠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 이재명 이렇게 양파전으로만 가서는 흥행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뭐 어느 당이든 간에 흔히 말하는 잠룡, 잠재적인 후보가 뭐 한때 구룡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정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압축이 돼 가고 또 대세론 있었던 후보가 뒤로 처지기도 하고 예. 전혀 무명에 가까웠던 후보가 올라서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이 뭔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정세균 총리도 뭐 부인할 수 없는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김경수 지사 6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거든요. 판결 나옵니다. 그런데 무죄된 당내 대선판이 흔들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별 영향 없을 거로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은 11월 6일인가요? 항소심 6일입니다. 결과가 상당히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결과일 거라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친문 진영과 상당히 척을 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이제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친문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친문 지지자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도 바라봤을 때 많은 친문 지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경수 경남지사라고 하는 인물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 11월 6일 결과에 따라서 소위 3명의 후보자들에게 지지층이 분할됐을 때 예. 어떻게 분할됐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소위 3명의 대선 리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김경수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안정감을 줬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젊은 리더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다음을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예. 측면에서는 상당한 친문 내부의 팬덤들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지형 자체가 상당한 큰 변동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좀 많은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11월 6일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부상이 되면은 누구 표를 가져가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입니까? 이재명 지사입니까? 이낙연 당대표 표를 많이 가져가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재명 경기지사 표도 분명히 가져가겠죠. 그래서 3분지 분할이 벌어질 건데 그 분할 과정에서 어떤 형식의 모양이 보여질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이 아직까지 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만약에 친문지층의 상당 부분이 팬덤 현상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의 지지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지형 자체를 솔직히 되게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편집위원. 지금 뭐 이런 분석도 있지만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가정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이전 굉장히 어떻게 무죄를 받고 이제 정치적으로 족쇄에 풀려난다. 그럼 이제 뭔가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친문 내에서도 차기보단 차차기로 간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보다는 본인이 어떤 표를 누군가에게 몰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개인의 성향을 보고 그렇게 예. 많이 그 판단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뭐 좀 그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예.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양보하고 뒤로 빠져서 뒤에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대선판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당내 지지 세력이 김경수를 본선으로 불러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김경수 지사도 결국에는 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친문 진영의 가장 확실한 스타는 김경수다. 지금 뭐 이낙연 지사가 뭐 가장 이낙연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를 하지만 예. 친문은 역시 김경수 지사가 더욱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언제든지 링 위로 올라와서 본선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판결은 매우 대선 판도를 요동치게 예. 만들 주목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판 흔들할 수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시는군요. 많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행간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전셋값입니다. 여러 번 다뤄봤는데요. 갈수록 점점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전세의 난. 지금까지는 수도권 전세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전국으로 번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의 난입니다. 전세의 난. 매물 부족 19년 만에 최고다. 여기 보세요. 이 전세 관련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1부터 200 사이 숫자인데 200에 가까우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올해 4월입니다. 이 숫자가요. 154였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이죠. 10월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191.1로 갔습니다. 거의 200에 육박합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가격이. 내용 보겠습니다. 10월 KB 전세 수급 지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물건이 더 줄었다. 매물 실종의 전세값 고공행진. 전국에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땅한 해법이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통계입니다. 전세값의 또 한숨.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 5억을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가격입니다. 가운데. 전세 물건을 쭉 한 줄을 세울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그게 5억을 넘어섰답니다. 전세입니다. 매매 아니고요. 임대차 입법 시행 3개월 만에 4천만 원 뛰어 전세 내란 부채질, 월세도 지난해보다 급등하고 있다. 역시 지방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정부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씨마른 전세, 대책 못 내는 정부다. 대책 못 내는 정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지켜보겠다는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 대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시장 지켜보고만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들께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이 얘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전세 공급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예.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느냐? 7월부터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보호법 2개, 예. 그걸 사실 강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했습니다만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또 강화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지금 다 불안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고 전세로 내놨던 집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 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사태를 정부가 다 예견을 하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사실은 않습니까? 이 법이 얘기가 석 달 전에 관철이 됐을 때 사실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경고가 있었어요. 시장 전체를 흔들 것이다. 매매 가격을 오히려 더 부추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 전세 시장이 이렇게까지 동요가 될 거라고는 아마 정부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시장이라는 건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지금 전세 관련 대책을 몇 번 내놓으려고 하다가 뒤로 자꾸 미뤘습니다. 그러나 대세를 놓고 보면 이번 정부의 조치 그다음에 전세난이 오기 전부터 예. 사실 전세는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전세 대신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시장처럼 월세 위주로 갔단 말이죠. 그 중간에 반전세가 기형적으로 좀 나타났죠. 예. 자, 그러면 월세로의 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정부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 늘려주는 거. 그다음에 월세 이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세 전환율. 전환율. 예, 반전세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하죠. 예. 그 전환율도 법적인 강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방식.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도 예.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월세에 대한 선택폭을 좀 늘려주는. 그래서 사실 전세가 시장에 버티고 있었던 거는 우선 갭 투자라는 투자 기법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돈은 얼마 있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그 전세로 생긴 돈을 다른 투자에 쓰는 이런 갭 투자 예. 때문에 사실 전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다면 갭 투자가 좀 주춤하다면 전세라는 것도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급격하게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도록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좀 고민을 해서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월세로 가도록 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지금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럼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의 윤경호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일단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세계화의 경향에 따라서 월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거에 사실이고요. 예. 물론 아까 말씀 주신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당연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등 이런 예. 효과들 때문에 이제 그 매물이 또 줄어든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정부가 지금 내놓는 대책은 다 장기적인 대책밖에 없거든요. 공공임대 등인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밖에 없는데 약간 정부가 이제 실수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 혼란은 예측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단기 대책을 마련을 많이 해놓지 못했던 거는 조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단기 대책을 못 내놓느냐에 관련된 아우성을 쳐도 그 단기 대책이 안 나오는 이유도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는 그럼 지금 딱히 대책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연구가 안 됐는지 아니면 아직 발표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더 단기 대책, 단기에 관련된 월세로 전환된 이런 부분들, 월세로 전환되어 가는 이런 경향들을 맞춰서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조금 신속히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심상치 않다는 기사 벌써 몇 달째 지금 전해드리는데
다음 같은 현상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한 채만 중개해도 월급 나온다. 공인중개사 시험 34만 명이 몰렸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사상 최다 응시입니다. 3040 세대가 61%를 차지했답니다. 취업난 그리고 취소 없는 집값에 관심 급증. 그러니까 중개 하나만 해도 서울 지역 같은 거 하나만 해도요. 이게 월급이 한 2달치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실제로는 거래량이 줄어서 근데 폐업도 증가세다. 이거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기도요. 경기에 민감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요 얘기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막 급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중개 하나만 해도 이거 월급 뽑고도 남는다. 뭐 이런 판단인 거죠. 자, 그런데요. 아까 전셋값 얘기 잠깐 해봤는데 사실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사실 매매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셋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린다. 지금 이런 것도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현상 같은 게 뭐냐면은 예. 뭐 돈이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뭐 주택가액의 최대 0.9% 정도가 중개 수수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10억이면 양쪽에서 받으니까 한 1,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월급 수준이 넘어가요, 예, 이거는요. 근데 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팔리는 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버블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락을 하는 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상황 상당히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 한국이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정부가 그런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 맞는 완충지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예. 완충지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소위 이 국민들 스스로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시장들에 개입하는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과도기지만 저는 앞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좀 시장에, 주택 시장에다가 주택은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부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 나름대로 막아내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 시장에 역효과가 많이 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좀 정부 정책도 앞으로 좀 서서히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문제 뭐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데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매일경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나라박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전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후보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찬조 연설자들이 중당을 했죠. 여기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직이 리얼리티 쇼냐?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을 했어요. 자, 멜라니아, 바이든, 미국이 고장나길 원하는 후보다. 뽑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서로. 멜라니아, 코로나와의 싸움은 큰 진정이다. 우리가 크게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와 첫 동반 유세를 했습니다. 양측 마지막 유세는 펜실베이니아. 여기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여기를 잡는 자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여기 보면 오바마, 멜라니아 뭐 있는데요. 영상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From now, this is the state that will save the American dream. We choose unity over division. We choose science over fiction. And yes, we choose truth over lie after lie after lie after lie. 자,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후보들은 저렇게 본인 찍어달라고 계속 연설하고 강조하지만요. 지금 미국 도시 곳곳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상점 가리막 설치, 사설 대피소도 등장. 대선 끝나고 뭔 일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진 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촌인 베버리힐스의 한 백화점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뭐라 그럴까요? 바리케이드 수준으로 뭘 치고 있습니다. 혹시
폭동 날까 봐 그런 거죠,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대선 이후 폭력 사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 공격 준비한다 이런 소문 슝슝합니다, 지금. 좌파들 소요 시나리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민주당 유세차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총기 구입이 91% 늘었답니다. 큰일이군요. 큰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언론들은 내전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무판으로 뭔가 가림막이 있는데 워싱턴 DC랍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혹시 몰라서 미리 설치해놨답니다. 이렇게 지금. 뭐가 날라오는 거 맞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미국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와 연결지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미국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한국 정부의 생각. 반면에 한국 국민은 바이든을 선호한다. 이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요. 트럼프 재선을 가장 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또 이렇게 각국에 또 분석을 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기철 편집위원. 예. 이 분석 동의하세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가 그런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사실 뭐 좀 트럼프가 편한 상대인 걸로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좀 바라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은 바이든을 선호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너무 좌충우돌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보면 돈을 달래요. 우리만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약간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1953년에 맺어졌죠. 6.25 종전과 동시에 맺어졌는데 예. 동맹이라는 것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의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트럼프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북한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선은 위협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의 상대와 무언가 딜을 한다는 것인지 예. 우리 국민들은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당사자가 만약에 된다면 동맹이라는 가치도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이든에게 조금 쏠려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좀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이 분석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많이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위비 분담금 5배로 올리라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의 상황,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들을 많이 야기시키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상황에서 예.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견디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중 관계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트럼프와 다르게 관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에 또 보면 이제 바텀업이라 가지고 이제 실무 라인에서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토론을 쭉 해서 완벽한 완성 단계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략적 인내라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이제 무시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예. 전략을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좀 양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같은 예를 들면 불확실성보다는 일정한 좀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예. 바이든 대통령이 되건 상관없이 미중 간의 세력 전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적 국면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되건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올바른 외교적 방책을 통해서 이거 뚫느냐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냐의 문제인 거지. 저는 그러니까 속도와 강도의 차이로 봐야지 예. 뭐 둘이 된다고 해서 엄청난 사이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요. 뭐 그때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거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참 많이 하는데 그 여론조사 상으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4년 전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이길 가능성은 하고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될까 그런 걸 설명했어요. 6대 경합주 중 4곳을 확보하거나 샤이 트럼프 현장 몰표 나오고 민주당 투표율 4년 전보다 낮아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6군데 4곳 있으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빼겠습니다. 두 번째, 샤이 트럼프들이 대거 나올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율이겠죠. 4년 전보다 뭐 어떨까? 요겁니다. 2가지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요 내용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샤이 트럼프들이 나올까 이거는 예. 미국 선거도 지금 코로나 방역에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냐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지 의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불리하죠. 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층 지지자에 상관없이 지금 미국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는 실패한 나라.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더군다나 감염이 됐다가 나았다는 그렇죠. 약점.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화당 지지자라도 샤이 트럼피안이라는 사람들이 4년 전처럼 입을 닫고 있다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다. 예. 이런 분석이 조금 힘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네요. 얻지 못한다 이거고 또 하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은 예. 이미 사전 투표 즉 현장에 나와서 하는 현장 투표와 아까 기사에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1억 명이 투표를 했다는 예.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 이 사전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부 주는 이미 개표를 시작했어요. 미국은 주마다 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주는 이미 개표를 시작해서 카운트를 했고요. 어떤 주는 까놓기만 하고 대선 당일에 결과를 공개하기도 하고 발표만 좀 늦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주는 그날 까는 주도 있고 야. 그러나 이미 깐 주에서 보건대 예. 사전 투표는 높다. 민주당 지지가. 그리고 또 하나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마이너리티들이 물론 이 전체 인구 비중에서 뭐 20% 아래입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투표율이 과거에 낮았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 마이너리티 흑인 히스패닉 투표 비중이 높다. 근데 그들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지지가 많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미국 선거는 물론 남의 나라 얘기를 뭐 저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통상 미국 선거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다시 말해서 최선을 뽑는 선거였다. 예. 이렇게 정치학자들은 분석해요. 그러나 이번 선거는 차악을 뽑는 선거로 전락했다. 두 사람 다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덜 싫어서 예. 뽑는 결과적으로 제가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했습니다만 예. 그때는 미국 선거는요. 새 출발, 희망, 화합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갈등, 분열, 예. 증오 그리고 아까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선거 후에 내란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라고 예. 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에 앞선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지금 어려워졌고 미국이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도 자칫 잘못하면 예.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이번 선거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뭐 미국은 3일이니까 하나 남았지만 우리로서는 11월 4일 오전 정도에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날 4일 밤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기사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불멸의 세포를 제공한 흑인 여성 70년 만에 배상을 받았다. 무단 사용한 실험실 뒤늦은 사과를 했다. 자, 조대인 변호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실험실에는 이제 세포가 인간 세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쓰이는 인간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불멸의 세포라고 부르는데 예. 일단 이 세포가 어떻게 처음에 이제 무한 증식해서 이제 제공이 됐냐면 예.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헨리에타라는 그 31세 당시 예. 여성이 51년도에 자궁 경부암으로 숨졌었거든요. 예. 네, 그때 그 암세포를 무단으로 동의 없이 사용을 하면서 채취를 한 거예요. 예, 암세포를. 채취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다른 연구소들도 사용하게 됐었는데 그럼 1951년도에 확보된 게 지금까지 쓰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무한 증식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재단, 그 미국 하워드 휴스 의학 연구소에 의해서 사용료로 이제 그 해당 여성에 대한 여성을 기리는 재단에 기부금을 이렇게 헌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뒤늦게 뭔가 반성을 한 거네요. 네. 이건 좀 지금 같았으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1951년에 채취한 상태를 쓰고 또 증식해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퍼진 거네요, 지금요. 한 흑인 여성의 암세포. 이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4평, 4평 독방 다시 쓸 듯. 오늘 서울 동부고치소 이송이 되죠. 다시 수감됩니다. 법적 예우는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예우 부분 여기 좀 설명돼 있어요.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17년이 나왔잖아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금 지급,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오후로 이정돼 있어요. 지금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수감대로 가는 게 그래서 아마 언론에 좀 그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침의 명제 오늘 많은 주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